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3%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하락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800억 코스피에서 매도, 외국인 투자자는 14억 정도 매도하면서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이제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2,500선 중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86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도 다우 나스닥 상승으로 중간에 반등을 하다가 하락으로 이제 장 마감을 하면서 조금 이제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니케이도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꾸준히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FOMC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지, 아니면 적절하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좀 다시 높아지는 방향으로 틀면서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가 조금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금리가 상승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제 지금 정도 왔을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느냐 마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언제 마무리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체력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잘 버텨왔던 그런 이 버블들이 한꺼번에 이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는 점. 코스피는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봉을 이틀 연속 주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찍어 누르면서 21선 근처까지 주가를 떨어뜨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21선 딛고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는 계속 이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반등을 해야 될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FOMC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FOMC에 대한 결과가 이런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한 번 정도 더 진행이 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FOMC에서 앞으로 금리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올리고 일단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충분히 시장이 예측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일단은 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21선을 딛고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3,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15일까지 바짝 매수를 이어가다가 그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기관 투자자가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 좀 이탈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도를 끝내고 크게 매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고요. 금융투자가 이제 14, 15일에 좀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단타 매물이거나 혹은 이제 옵션 만기에 전후로 해서 특정한 이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0.83% 하락을 했고, 어제 이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쌍바닥 근처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이 코스닥이 모인 기술주 위주로 좀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발표가 된다면 코스닥 지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면서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59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60억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는 3일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 지속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금 하락이 좀 집중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자본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지점에서 지금이 저점이겠거니 하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은 1.5원, 1원 정도 올라서 1327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 고점을 이제 계속 낮춰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수렴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지, 일단 고점 부근에서 환율이 유지를 하지만 그 FOMC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이 환율도 추가적인 상승,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웬만해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미국 증시 약 상승하고 있습니다. 0.2% 수준으로 상승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큰 변화 없이 0.4%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0.2%에서 4%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뭐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 지수 선물이 이제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하락으로 진입을 할지 일단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FOMC까지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91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2.7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다면 사실 근원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지가 중요한데요. 그 지표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3%, 4.31%입니다.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4.3%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분명히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가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이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1986년 수준까지부터 지금까지 미국 10년 만기에 대한 미국 국채를 가격을 이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였다가 2019년부터 해서 지금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했다. 그만큼 빚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은 사실상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버블이 많을 만큼 지금 이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 위태위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자본을 위험 자산으로부터 다 빼야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단 시장 상황을 신중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국채 가격에 대한 하락세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비이상적인 이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이번 주 FOMC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여기서 증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80원 상승해서 5.17% 상승해서 17,9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마지막까지 그 가격대를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요. 10원 정도 하락했지만 그 가격대 비슷하게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관련 종목들이 모두 급등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밀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몇몇 종목들은 끝까지 이제 그런 상승세를 유지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차트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1690만 주까지 터지면서 지금 1700만 주까지 거래가 나왔고요. 거래가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다시 거래가 늘어날 때가 되었다. 제3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8월 31일자로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이제 이때는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의무적으로 좀 매도를 활발히 했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거래가 아니라 특정한 소식에 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는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진 만큼 내일도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붙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대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잠깐 며칠 거래량을 좀 죽였다가 다시 늘리면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피크 거래량 한번 찍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계속 붙어가지고 사이클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며칠 동안 계속 이 거래량을 높이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가 이제 정말 크게 올라가는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번 주 흐름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정한 소식에 의해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올라가 주었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진행되던 패턴, 고점이 같이 낮아지던 패턴에 의해서 세기형 수렴 패턴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거나 양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이런 패턴을 만들고 나면 밑으로 찍어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상승 방향으로 향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시초가보다 이제 눌러지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이제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쭉 눌러오던 그런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마지막에는 주가를 또 이 시초가 비슷하게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여전히 이제 음운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며칠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튀어나가든지 아니면 내일부터 해서 또 바로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고점을 뚫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보통이라면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고 위로 이제 저항을 강하게 뚫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도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올라가면 눌리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큰 이 기술적인 분석으로의 예상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제 적절한 저점에서 또 한 번 주가가 위로 향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고점 18,000원대에서 19,000원, 20,000원까지 요 벽을 한번 터치를 다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이 벽을 도달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확실히 고점을 뚫어주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위로 들기 시작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장기적인 이평선이 아래로 떨어지다가 위로 꺾일 때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때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기적인 이평선과 쭉 거리를 이격을 벌렸다가 줄이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이제 진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을 할 거고요.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맹목적으로 공식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 지금 추세선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이 저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지금 이제 1700만 주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2000만 주, 3000만 주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늘리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 주면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또 추석이거든요. 추석 전까지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한번 볼 거고요.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런 긴 연휴 전에는 사실 대금을 좀 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주 끝나고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은 이제 남은 하반기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 지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이제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심 내일 바로 이 의문구름 뚫어주면서 좀 치고 나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이번 주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또 다시 이제 양운구름 상단으로 또 치솟았고요. 결국에는 양운구름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랫골이 달면서 점진적으로 월봉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라도 꾸준히 올라가 주기만 한다면 저희는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이전에 이제 그렇게 횡보를 오래 하다가도 이렇게 튀어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튀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튀어오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서 튀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수급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기업이 처한 환경과 기술력을 연결 지어야만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차트 분석을 드리지만 이 차트 분석을 맹신하지 마시고 차트 분석은 일종의 그런 이제 참고 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는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또 이제 아래에서 잡고 위에서 던져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움직임 지켜보시죠.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4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53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지겹도록 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눌러왔던 수급이 다시 이렇게 한 번에 150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9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유입되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는 오히려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14일, 15일에 매수를 집중했던 금융투자는 뭐 단기성 매물로 이렇게 3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급은 투신 29만 주를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8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사모펀드도 27만 주를 매수하였고요. 그래서 주요 기관 투자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한 제3의 수급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는 단기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82만 주를 한 번에 이렇게 쓸어 모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가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9월 15일자로 해서 713만 주로 또 이제 13만 주 정도가 한 8만 주 정도네요. 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매도 잔고는 지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440만 주 정도까지 공매도 잔고 저점을 찍고 지금 이제 또 줄곧 늘어가지고 한 270만 주 정도 늘었습니다. 자, 9월 18일자로는 이제 공매도 1거래가 확 줄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75만 주로 공매도 거래가 확 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전체 거래량이 1690만 주까지 이렇게 터져주면서 75만 주 정도면 한 5% 이내로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량으로 따지면 공매도 거래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쭉 눌러지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공매도를 치면서 쭉 이제 눌렀던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쭉 공격적으로 오전에 매도를 해버리면서 쭉 떨어지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장 이 중반부터 해서는 확실히 붙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전환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고요. 지금 이제 17,900원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 공매도 거래가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데 쓰였을지 아니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또 이제 잔고가 상환이 되었을지는 한번 이틀 뒤에 잔고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것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대폭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좀 이제 상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인데요. 신용 잔고는 뭐 아직 대차 잔고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지금은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 확인했고 공매도 비율은 4.4% 수준입니다. 1거래는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4% 수준이고요. 여전히 이제 9월 18일자부터는 5% 이상 지금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비율이 또 늘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정이 152만 주 플러스였고요. 당일 물량이 148만 주로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8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전날과 전전날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매수로 받아들였고요. 외국인 보율은 13.46%로 올랐습니다. 13.8% 수준에서부터 지금 떨어졌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부터 해서 다시 매수를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장 초반에는 분명히 신한증권이 매도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주가를 찍어 눌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장 중후반부터는 신한증권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처음에는 매도로 찍어 눌리다가 매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공매도 상환을 급하게 진행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40만 주 정도 이상 매도로 나왔었는데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차익 수급이 168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급은 매수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붙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할지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보시면 미국 원자력 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수원을 포함한 팀코리아에 제기한 원전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승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드디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대못이 조금 이제 뽑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원전 수출 얘기를 하면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그런 이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이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실은 이제 미국 법원에서 웨스팅하우스보다 한수원에 대한 이 우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승소를 주었다라기보다는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한국 쪽에 이제 민간 소송을 거는 것이 사실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소송 각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측에서도 미국 법원의 결정이 소송의 본안과는 별개의 절차로 이제 본안 쟁점에 대한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활용했는지 여부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 판단 없이 이 소송 자격에 따른 그런 각하 결정인 만큼 지적 재산권 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중한 태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의 한수원 한전과 이런 이 원전 소송에 대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뜻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민간끼리 싸우지 말고 정부끼리의 그런 합의, 그죠? 워싱턴 선언도 했듯이 그런 원전 수출에 대해서 한미 원전 공동 수출에 대한 합의를 했었거든요. 문구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 말들이 있지만 사실상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2023년, 2022년, 2021년 모두 미국과 한국은 원전 협력을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이 얘기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폴란드 정부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 수출을 원하거나 그리고 막지 않겠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미국도 그런 원전에 대한 이 기술력을 본인들이 이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사실 시작이 저쪽에서 했죠. 그래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자니 이 미국이 제조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 제조력이 뛰어난 국가들을 보니 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프랑스 EDF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국이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EDF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기술력도 사실 의구성이 들죠. 최근에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필수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제 이 소송에 대한 각하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리했던 그런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APR 1000과 APR 1400, 이 R이 빠졌네요. APR 1000과 1400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AP 1000이죠. 그래서 이 1400 모델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제작한 경험도 없고 지금 제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 같은 경우는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모델도 겹치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1400에 대한 모델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 1400에 대한 모델을 러시아와 중국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이제 배척을 한다면 결국 그 시장은 모두 러시아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주기기를 공급한 이력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 표시를 한 것이 다 웨스팅하우스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한 이력이 있는 모델들이고요. 중국 쪽에도 많은 모델들을 이렇게 납품을 했었고 웨스팅하우스와 최근에 이제 보글 3, 4호기에 대해서도 이 주기기 납품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보글 3, 4호기에 대해서 최근에 상업운전을 가동을 하면서 아주 이제 성과 있는 이 뉴스를 냈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미국의 상업운전을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내세웠는데요. 사실 그 기술이 주기기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나온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도 없었고, 미국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지. 사실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기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12년에 웨스팅하우스가 2007년에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업체를 모두 배제하고 두산 중공업에게만 일감을 맡겨서 5년 만에 이제 제작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년도에 이렇게 주기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의 이 단독으로 한수원과 한전 아래 하에 그렇게 주도하에 진행되는 K원전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협의가 되어야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좀 바로바로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그 세력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애매한 상황들을 좋지 않게 표현을 하면서 애매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소식으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베팅한 김에 우리는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도 사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에너지 시장은 확대가 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독점적인 기술력은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상당히 이제 올라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천천히 생각을 하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계속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해왔고 그런 물량을 모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혹여나 또 떨어지면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뭐 이대로 올라가 버리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이 또 이렇게 소송 각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 원전과 체코 원전 협력 상황에서 또 좋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체코와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폴란드 원전은 지금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협상 진행 중이고 이제 이 절차 승인, 그죠? 절차상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계약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주를 해놓은 것인데 절차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뭐 반반 나눠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도 미국이 수주를 하든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은 우리나라가 하겠지만 폴란드 정부 차원의 6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6기 모두가 아니더라도 나눠서 들어가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으로서의 에너지 파운드리 기업이 되겠네요. 그런 역량을 이제 표시를 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소식은요. 튀르키예 원전에 대한 소식인데요. 사실상 이제 튀르키예 원전도 우리나라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제 튀르키예 원전 3호 원전이 중국 쪽에 이제 수주가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는 2호 원전에 대해서 수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튀르키예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고 튀르키예 에너지 천연자원 장관이 최근 중국과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데 합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에너지국 고위 관계자가 최근에 튀르키예를 방문을 했고 몇 달 내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3호기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2호기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1호기를 이제 러시아 로사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2호기 또한 러시아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 러시아와 이제 우리나라 중에 어디 쪽으로 갈지는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튀르키예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모두 다 좋게 생각을 한다면, 또 이제 이집트 원전처럼 네, 주기기와 그런 건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 하고 2차 EPC라든지 이런 쪽을 또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오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프로젝트에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독으로 EPC 건설을 맡게 되면서 1조 6천억 가까이를 네,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수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티르키예 원전도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이제 이 수주를 하기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할 가능성은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간다 쪽에서도 이제 한국과 러시아가 지금 이제 1만 5천 메가와트급의 원전 협상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8월 초에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간다에서도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도 계속 네, 그 SMR과 원전에 대한 건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원전 건설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 땅이 넓은 국가들은 리튬이라든지 그런 핵심 광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광물을 공동 개발해서 수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이죠. 사업권을 따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모든 지금 첨단 제품들,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다 첨단 광물이 없으면 생산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쪽에서도 그 광물을 담보로 해서 지금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지금 이제 또 아프리카로 본격적으로 네, 지원을 하거나 진출을 해서 또 이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우간다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우간다라든지 이런 티르키예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러시아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 겹치죠. 네. 원전 건설에 대한 이 협력도 진행을 했고, 네. 이렇게 이제 겹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우리나라를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차하면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원전 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와 웨이팅하우스보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렇게 한국까지 제조력이 뛰어난 국가들이 당연히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보더라도 당연히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단독으로 네, 생떼를 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각하를 처리한 것 같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르게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조금 더 갈 길이 있지만 이제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할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한수원은 적절하게 이제 합의를 해서 공동 수출을 진행하거나 그런 이제 개별 수출을 진행하더라도 일종의 로열티를 지불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해서 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관련 기업만 아닙니다. 해상풍력, LNG 가스터빈, 수소, 그리고 리튬 리사이클링 자회사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장이 다 같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